자, 이번 시간부터는 기업회계 2급 두 번째 과목이죠. 원가회계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죠. 자, 원가회계는 전체 25문항 정도가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기업회계 2급의 일부 시험은 재무회계고요. 전체 문항은 25문항이고요. 2부 문제로 이제 원가회계 과목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동일하게 25문항입니다. 각각 객관식으로 25문항씩 출제가 되고요. 전체 시험 시간은 80분 정도 시험 시간 안에 50문항을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보니까 25문제를 조금 타이트하게 풀어도 한 3, 40분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80분이 넉넉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남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원가회계 과목은요. 원가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원가의 흐름이나 요소별에 대한 원가. 대표적으로 이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일 거고요. 부문별 원가 계산, 배부하는 방법, 개별 원가, 그리고 비교해서 종합 원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 문제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표준 원가. 이렇게 해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진도는 모든 진도를 다 나가야 되고요. 기업회계 3급을 공부하고 기업회계 2급을 공부하실 때 기업회계 3급은 아예 원가회계 과목이 없죠. 그래서 기업회계 2급은 원가회계가 새롭게 과목으로 여러분에게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회계는 뭐 처음부터 공부를 쭉 순차적으로 천천히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원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같이 다뤄볼게요. 자, 원가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우리 어떤 기업의 뭐 상품이든, 그게 뭐 제품이든,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얘가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이제 돈 받고 팔아요. 만약에 되면 1,000원에 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0원에 팔기 위해서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달라지는 거 이미 공부했었죠. 원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계속.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는 원가 회계, 회계를 원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 그러면 원가 회계는 뭐라는 거지? 이미 원가 한 거 아닌가? 원가 공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한 원가는 무슨 원가죠? 매출 원가죠. 매출하기 위해 들어간 원가. 1,000원에 팔았어. 얼마짜리였길래. 그래서 얼마가 이익 난 것인가. 이거는 이미 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뭘 하냐면 야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사서 팔아서 이익이 나는 이 구조는 이미 했어. 어디서 했어? 상품에서. 우리는 원가 회계라고 할 때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제품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은 사와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조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요.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상품은 제조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걸 돈 주고 사서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원가라는 개념을 공부할 필요가 디테일하게 없어요. 원가가 매출되는 순간 그것에 대응하는 원가라는 이름의 비용으로 배분하면 돼요. 그러나 제품은 달라요. 제품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들어간 원가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잘못 계산되면 판매가도 잘못 계산된 거겠죠. 그래서 얼마가 이익이 나느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가 회계를 공부할 때는 상품을 얘기하지 않아요. 상기업은 원가 회계 과목에서 해당되는 기업의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말하면은 어느 회사입니까? 제조기업을 말하는 거야. 제조업.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만 이 원가 회계라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상기업은요, 원가 회계 공부 안 해도 돼요. 재무회계에서 공부했던 원가가 끝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말하는 원가는 그러면 무슨 원가? 그냥 원가 말고요. 제조 원가라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판매 원가 아니에요. 제조 원가. 자, 제조 원가와 관련된 걸 공부한다. 이게 핵심. 그래서 상기업은 이제부터 의미 없는 회사. 나는 제조업을 공부한다. 그런 머릿속에 개념을 딱 두시고, 자, 다시 돌아가서 그 원가라고 하는 이 회계, 원가 회계는 그러면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과 뭐 관계가 있습니까? 너무 관계 있죠. 원가를 알아야 제품을 판매가를 정하고요.
판매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구해서 이익이 얼마가 났는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게 손익의 기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라고 하는 회계는 뭐 하는 겁니까? 재무회계를 하기 위해서요. 원가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A라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가가 1,000원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 1,000원이라는 원가를 계산하는 게 원가 회계거든요. 그럼 원가 회계라고 하는 이 1,000원이라는 금액을 계산해서 뭐 할 건데 일단 1,000원이 원가야 라고 재무회계에 알려주면 재무회계는 여기다가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해가지고 판매가를 2,600원에 팔아야겠다. 매출액을 정해야겠다. 그래서 이익이 얼마가 나는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원가 정보를 제공해서 재무회계가 필요로 하는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원가가 1,000원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바로 팝니까? 담당자들은 뭘 할까요? 대부분 내부적인 내부 관리자, CEO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 정보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 1,000원. 1,000원보다 더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원가를 절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많이 팔아야지만 이익이 날까요? 많이 팔지 않고 2,600원의 판매가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익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원가를 절감하면 되잖아요. 원가 계산 왜 해요? 판매가만 정하려고?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내부정보 이용자들은 원가를 절감하려면 원가를 어떻게 절감하지? 그럼 얼마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계 처리하는 파트를 관리회계다 이렇게 불러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자격증을 공부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 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따서 들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실무에서 내가 이 업무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히 원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시험이긴 하지만 제가 실무적인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원가라는 걸 모르면 실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 모르는데 뭘 해요? 절감을 할 수 있어요. 판매가를 정할 수 있어요. 진짜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제조업은요. 상기업은 몰라도 돼요. 상기업은 재무회계만 해도 돼요. 원가를 몰라도 됩니다. 근데 제조업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조활동과 영업활동에서 어떤 원가라고 하는 정보를 확인, 분류, 집계해는 여러 가지 원가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부서에게 그리고 네가 필요한 자료를 이걸 통해서 한번 구해보시오. 네가 필요한 자료니까 재무제표 만들 때 활용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회계 분야를 우리가 원가회계라고 불러요. 다시 원가회계는 재무상태표를 열면 재고자산이 얼마가 있지? 라고 구하려면 제품이 얼마가 남아있지? 라고 하는 그 제품의 재고자산의 금액 누가 알려준 거예요? 원가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아는 순간 재고가 남았으면 나머지는 팔았겠죠. 그게 뭐가 돼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라는 이름의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가 회계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 걸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 어떤 원가를 통제하는 거, 어떤 경영자 마인드에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유용한 원가 자료로 제공되는 회계 분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제부터 원가 회계라고 부른다. 이런 게 원가 회계구나.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그러면 이 원가 회계라고 하는 이 회계 분야는 무엇이냐? 재무회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요. 관리회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양자 모두에 관련돼 있어요. 원가를 모르면 관리도 안 되고 재무제표도 만들 수 없다가 원가회계의 의의며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그러면 어떤 목적 가지고 있냐? 제품의 원가를 구하는 거죠. 그래야지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계획이나 통제하는 과정인 거야. 관리회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원가는요. 지금 1,000원의 원가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00원이야?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까? 또는 1,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기 전에 미리 금액을 구할 수도 있어. 지금 5월인데 5월 중순에 5월 달에 원가가 얼마인지 미리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과 통제를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원가회계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누군가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얼마에 투입된 것인지 매우 중요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하려면 얼마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조기업의 핵심은 원가예요. 그래서 유용한 원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 그런 원가 회계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원가 회계의 목적.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원가 회계가 무엇인지 일단 개념을 가져야 뭐 계산을 할 때도 이거 이 계산 의미 있구나. 이 계산은 실제로는 별로 쓸모 없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또 푸셔야 되니까 그냥 외울 수는 없어요. 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원가라고 하는 이름의 요 이름, 요 원가는 뭐냐? 영어로 말하면 코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코스트라는 원가와 비용이라는 익스펜스는 영어도 다르지만 단어가 좀 다르잖아요. 자, 원가랑 비용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품을 1,000원 주고 사올 때요. 운임이 200원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를 잡았죠? 1,200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전체 상품을 잡았죠. 비용 잡은 겁니까? 원가 잡은 겁니까? 취득 원가 잡은 거죠, 원가. 그 원가라는 이름은 뭘까요? 지금 현재 소멸된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또 다른 자산의 증가 요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산이라는 인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자산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취득 원가를 구성한다는 걸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죠. 재무회계에서. 왜냐면 비용이 아니니까 원가는 비용인가요? 느낌이 그렇죠. 선생님, 매출 원가는 비용이잖아요. 그쵸? 왜 그냥 취득했을 때는 원가를 자산으로 잡았다가 얘가 나중에 팔렸을 때는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얘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비용이 될 때 그 비용을 처리하는 이름을 매출대원가라는 이름의 매출원가라는 이름으로 비용 처리했을 뿐이고, 자, 우리가 말하는 그 코스트라는 원가의 개념은 나중에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건데, 돈이 나간 건데, 화폐 단위로 측정된 것인데, 이 원가라는 건 취득을 하거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특정 자원을 취득하던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기된 자원의 가치, 1,200원이라는 돈이 자원이죠. 이 돈의 가치를 의미하는 게 원가라는 개념이에요. 원가는 그러니까 당장 비용 처리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비용 처리가 되겠죠.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그래서 원가라는 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투입된 자산의 의미를 원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럼 비용은 뭔가요? 비용은 딱 이거죠. 비용은 여러분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뭐죠?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소멸된 것이 비용이죠. 수익의 대표가 뭐죠? 매출이죠. 매출 같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있어야 수익이 일어나잖아요. 직원들에게 급여를 줘야 매출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뭡니까? 그러면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된 소비된 금액. 그것을 우리가 이제 비용이라고 불러요. 얘는 소비된 거고요. 원가는 현재 소비된 게 아니에요. 투입된 거죠. 투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해요. 그러면 조금 더 가볼게요. 내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와요. 그러면 여러분 원재료를 제가 이제 1억 원어치를 사왔을 때 뭐라고 잡을까요? 비용이라고 잡을까요? 원가라고 잡을까요? 원가라는 개념에 넣지 않을까요? 아직 소멸된 거 아니잖아요. 재료는 어떻게 소멸될까요? 제품을 제조하는 원가에 대체돼요. 여러분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공장에 투입되면 수익이 발생됐나요? 여전히 제품을 제조하고 있나요? 제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원가인 거예요. 그 원가의 이름을 우리는 제조 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또 원가에 투입돼요. 그 원가가 드디어 완성이 돼서 드디어 누군가에게 판매가 되는 이 시점에 그때 비용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가 되기 직전까지는 다 원가인 거야. 좀 더 정확하게 제조 원가, 제조 원가. 판매가 되는 순간 그때 비로소 판매된 것만큼 비용 떨어요. 그 비용의 이름을 매출 원가 라는 이름의 비용 처리하는 거야. 제조 원가랑 매출 원가는 다르다. 이게 핵심이에요. 매출 원가는 비용이고요. 제조 원가는 원가라는
자산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원가라고 말하는 걸 크게 둘로 나눠요. 소멸원가, 미소멸원가 이제 둘로 나누거든요. 그거를 뒷페이지로 가서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이 아래쪽에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품을 만들었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제품은 일단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제품이라는 어떤 내가 만들어내는 물건을 내가 직접 투입해서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제품 만들 때 어마무시한 제조 원가가 들어갔겠죠. 근데 여러분 제품은 사실은 뭐예요? 자산이지 않나? 근데 그 자산을 왜 원가라고 하냐? 둘로 나뉘니까. 만약에 내가 제품을 10개를 만들었는데 이 10개가 누군가가 부주의하게 들고 있다가 깨트렸어요.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자산입니까? 이건 비용 처리가 돼요? 비용이 되죠. 나중에 효익을 창출할 수 있나요? 없죠. 깨트렸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불났으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2개. 8개는 여전히 들고 있어. 그러면 2개는 뭐예요? 여전히 자산 처리 못하죠. 언젠간 소멸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감모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재해 손실이 될 수도 있죠. 그럼 2개는 뭐야? 자산 아니죠. 비용이죠. 그렇지만 10개 중에 이거 아닌 나머지 것들은 들고 있다. 미래에 돈 받고 팔 수 있다. 효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게 대표가 이제 제품이고요. 뒤에 공부할 원재료도 있고요. 제공품도 있어요. 8개는 그럼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전히. 여전히 자산.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원가라는 건 결국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산인데 이러한 이름으로 들고 있는 자산인데 소멸됐을 때 비용이 되는 거고요.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내 자리에 있다면 없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원가는 자산인 거예요. 이해하실 때. 그럼 8개가 있잖아 지금. 근데 그 8개를 들고 있다가 누군가가 깨트린 건 아니고 돈 받고 팔았어요. 7개를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럼 7개는 정상적으로 판매된 거죠. 판매되면 계속 들고 있어요. 이제 비용 처리해야 돼요. 비용 처리해야죠. 그 7개를 무슨 이름으로 비용 처리하면 돼요? 매출원가. 소멸됐죠. 자,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이라는 원가가 드디어 자산으로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소멸됐잖아요. 소멸됐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7개는 비용 처리해요. 근데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몇 개 있어요. 창고에. 1개 있죠. 1개는 소멸됐나요? 원가라는 게 투입돼서 완성은 됐는데 아직 소멸되지 않고 1개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말에 얘를 어디다가 넣으면 돼요? 비용이에요. 기말 재고? 자산이에요. 자산이죠. 결국은 또 자산이네. 소멸되지 않으면. 그쵸? 그래서 소멸됐다. 원가라는 이 자산이 소멸됐다. 아, 비용이다. 어떨 때는 손실도 된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용이 어떠한 자산, 이 자산이 나중에 효익을 제공할 수 없어. 이제 끝났어. 이제 소멸된 것이야. 그러면 즉시 비용 처리하는데 그게 판매된 비용이면 정상적인 매출원가. 불이 난 거면 비용인데 재해손실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비용. 근데 만약에 소멸되지 않았다. 결국 1개 남았다. 그러면 원가가 투입된 이 재고자산이 판매되지 않고 남았다. 그러면 소멸되지 않은 것이고 소멸되지 않으면 여전히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걸려 있는데 그게 어떨 때는 원재료, 어떨 때는 제공품, 어떤 건 제품이라는 형태로 들고 있겠죠. 원재료는 우유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원유가 될 거고요. 원유가 들어가서 가공이 되고 있고 우유곽이 안 나와가지고 우유곽을 만들고 있는 그 미완성된 상태, 기말에 그걸 제공품이라고 부르고요. 완벽하게 완성이 됐는데 현재 출고되지 않아서 재고로 남아있어요. 그게 제품인 거예요. 다 재고자산이죠.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은 크게 3개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원가에서 부르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가는 결국 누구냐? 원가가 뭐니? 난 사실은 자산이야. 원가는 자산이야. 자산인데 유출되면 비용 되는 거고 남아있으면 자산이야. 나는 그래서 자산이야 원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이제부터 좀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이것저것 살펴볼 건데요. 자, 원가는 제조원가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제조원가는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막 해요. 그러니까 분류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원가라고 부르는 그 제조 원가를 어떻게 분류하냐? 발생 형태에 따라서. 첫 번째, 원가가 발생된 형태에 따라서 원가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걔를 원가의 3요소라고 불러요. 객관식이 많이 나오겠죠. 첫 번째, 제가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재료가 이렇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료를 제가 만약에 1억 원어치를 사왔어요. 1억 원어치를 사왔는데 이 중에 공장에서는 얼마만큼만 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투입하라고 그랬냐면 8천만 원어치만 재료를 투입하래요. 그럼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2천만 원은 창고에 재료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료라고 하는 자산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2천만 원은 여전히 재고자산으로 있고 8천만 원은 공장에 투입이 됐죠. 공장에 투입이 되는 순간 얘를 부르는 이름을 제조원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제가 분개를 하나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재료를 사오면 원재료라는 이름으로 처리를 하죠. 그럼 얘는 뭐죠? 자산이에요. 재고자산. 근데요, 이제부터 공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야, 이 중에 원재료 중에 8천만 원 투입했으니까 8천만 원 제거해. 그럼 8천만 원 뭐예요? 원가야, 원가. 자산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가라는 이름으로 분류 좀 할게. 분류 좀 할게. 근데 나는 무슨 원가냐면 원재료가 소비됐으니까 재료비라는 이름으로 원가 계산할 때 이 이름으로 활용할 거야. 원재료는 결국 재료비가 되긴 하는데 다는 아니죠. 남기고 투입한 것만. 8천만 원만 재료가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소비된 주된 재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부터 재료비라고 부를 거예요. 얘가 뭡니까? 그러면 재료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8천만 원이 뭐예요? 재료비. 그 다음 두 번째, 8천만 원에 원유가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제품 만들기도 하죠. 요즘에 이제 다 전산으로 가동화가 뭐 이제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언제나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쫙 써 있어요. 버튼을 눌러줘야 될 거 아니야.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인건비가 나가요. 5천만 원의 인건비가 나가. 그럼 이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는 판관비 아니죠. 이들은 판매 활동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품을 제조하는 역할만 하지. 자,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면 그 인건비를 부르는 이름을 우리는 노무비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제부터 원가에서는. 그러면 재료비라고 부르잖아요. 뭘까요? 어떤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재료비라고 부른다. 물질이네. 재료, 물질이죠. 노무비라는 원가가 있대요. 노무비는 물질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인적 요소. 자, 마지막.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써야죠. 수도요금 써야죠. 전체 회식해야죠. 복류생비 나가죠. 통신비도 나가죠. 감가상각도 해야죠. 끝도 없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더해서 만약에 1억이 나갔다. 다 돈 나가는 거잖아요. 감가상각도 비용 처리를 결국 제품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기계장치의 원가. 그러면 이 1억을 부르는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물질 아니고 인건비가 아닌 이 외 모든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 다 제조를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를 우리는 세 번째 계정으로요. 제조경비라고 불러요. 제조자 빼고 그냥 경비라고 불러도 돼요. 이제 원가로 들어오는 순간 다 제조야. 지금부터는 다 제조 원가. 그러면 이 세 개가 더해지면 드디어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원가가 집계된 거죠. 그 세 개를 다 더한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가의 3요소라고 하고요. 이 세 개를 다 더해서 부르는 이름을 토탈 원가 이래서 총 제조 원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앞에 이번 연도 그러면 당기, 이번 월 그러면 당월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그냥 당월이든 당기든 총 제조 원가는 뭐예요? 세 개 더한 거. 모든 세 가지의 원가를 다 더한 거. 그것을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개, 요렇게 세 개를 부르는 이름을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발생 형태를 나눴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원가를 이렇게 나눠보겠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원가를 나누어 보겠대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는 A, B, C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A 제품에는 빨간색의 잉크가 필요하고요. B 제품은 파란색의 잉크가 필요하대요. C 제품은 노란색의 잉크가 필요하대요. 자, 근데 오늘 빨간색 잉크가 5천만 원어치 공장으로 투입돼요. 자, A, B, C 제품의 원가 중에 이 5천만 원이라는 빨간색 잉크 원가는 어느 제품의 원가인가요? 얘 거잖아요. 빨간색이니까. 만약에 파란색 잉크가 6천인데 파란색 잉크를 공장에 투입해요. 누구 원가죠? 얘 거죠. 너무 쉽죠? 노란색 잉크를 제가 1억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전체 금액을 공장에 투입돼요. 그러면 C라는 제품의 원가잖아요. 딱 보면 알죠? 자, 그러면 만약에 A, B, C 제품의 각각의 재료의 원가를 물어볼 때 노란색을 1억 주고 사왔대. 그러면 C 제품의 원가라는 걸 C만 봐도 노란색의 제품, 노란색의 재료는 C의 원가라는 걸 바로 매칭할 수 있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원가에서 야, 이 제품만 보면 얼마에 어떤 원가가 투입됐는지 역으로 가능도 한데 추적이 가능한데 추적이 가능한데 추적이 가능한데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 원가들을 우리가 직접비 또는 직접 원가 이렇게 불러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 잉크 말고요. 제가 오늘 망치를 사왔어요. 망치.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망치가 좀 비싼 게 필요해. 그래서 200만 원짜리 하나 망치를 사왔어. 근데 망치 200만 원짜리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A, B, C 제품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두세 번씩 두들겨야 돼. 꽝꽝꽝, 꽝꽝꽝, 꽝꽝꽝. 수천 개를 다 얘를 가지고 한 번씩 두들겨줘야 돼.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망치라고 하는 재료, 이걸 재료라고 한다면 망치라고 하는 재료 200만 원짜리는 A, B, C 중에 어느 제품의 원가입니까? A를 보면 망치의 200만 원 중에 A에 얼마만큼 사용이 됐는지 추적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망치 200만 원은 A, B, C에 안분해야지 원가가 제대로 발생이 되겠죠. 200만 원은 A 거, B 거, C 거 공통적인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00만 원짜리 이 망치라는 원가는 A에만, B에만, C에만이 아니기 때문에 추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야 알 수가 없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간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제조할 때 만약에 A, B, C라는 제품 3개를 만들잖아요. 그럼 첫 번째, 직접이라는 의미는 A라는 제품만 봐도 뭐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것들. 간접은 A하고 1대1 대응하기가 어렵죠. A, B, C 3개를 만들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원가. 이 두 가지가 다 원가이긴 한데 원가를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불가능하면 간접 이렇게 분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가 중에서 재료비를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이런 식으로 나눠요. 노무비는요. 생각해봐요. ABC 제품을 직접 만드는 직원들에게 인건비가 나가면 직접 노무비지만 이 ABC라는 제품 만드는 전체 공장을 관리하는 관리자 1명, 경비 아저씨 2명, 음식 해주시는 여사님들 3명 이런 분들은 직접 제품을 제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하는 역할도 제품을 제조하는 역할을 돕는 건 맞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원가를 많이 가져간다. 얘네들이 뭔가 인건비를 많이 받아간다고 그래서 제품의 질이 좋아진다거나 제품을 많이 만들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이러한 노무비들은 A, B, C 제품의 1대1로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원가들을 간접 노무비라고 불러요. 간접 노무비. 직접 간접을 구분하는 게 원가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맨 처음에.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머지 경비들 중에 대부분의 경비는요. A, B, C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요금이 한 방에 나오면 쪼개야지. 복리후생비를 먹었다. 직원들이 밥 먹었다. 같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쪼개야죠. 대부분 다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이 많아요. 간접 제조 경비. 근데 A, B, C 중에서 B라는 제품은 외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 B라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대가를 지불한 이 돈도 A, B, C의
공통적인 비용이에요. A의 원가예요. 얘는 A의 원가라는 게 직접 추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제조 경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요. 원가를 어떻게 나누냐면 야, 이 중에 직접은 뭐야? 아,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직접은 뭐니? 직접 제품만 봐도 원가가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간접은 뭐니? 직접적인 제품, 원가, 어떤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합니다. 인위적으로 쪼개야 합니다. 배분해야 돼요. 배분해야 돼요. 그러면 간접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직접, 너도 직접, 너도 직접이냐? 나 세 개 더하자.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원가니까 직접 원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뒤에다가 B라고 쓰면 어때? 어차피 원가니까. 그 다음에 야 간접끼리 더하자. 간접비랑 직접비랑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구분하기 재밌겠다. 이렇게. 그래서 직접 원가 또는 직접 비, 간접 원가 또는 간접 비 이렇게 해서 원가를 크게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어떻게 나눌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서너 다 6개로 나눌 수도 있죠. 디테일하게 나누면 6개. 심플하게 나누면 3개씩 묶어가지고 2개. 하여간 같은 이름인 거야. 같은 숫자. 어떻게 나눠요? 원가의 3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한 번 더 쪼개본 거죠. 원가를 계산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만 쪼개서 원가를 계산하고 구분하고 분류하는 게 유익할까요? 이렇게 쪼개서 직접 간접으로 나누어서 원가를 구분하는 게 훨씬 더 뭔가 원가를 통제함에 있어서 더 유리할까요? 물을 필요 없죠? 당연히 얘가 유리하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원가 통제가 불가능해요. 재료비 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간접도 있고요. 매우 중요한 직접도 있을 거예요. 바로바로 대응시키는 원가도 있어야 되고 그냥 퉁치면 되는 거. 망치 같은 거. 얼마 되지 않는 단가 뭐 1원도 안 되는 나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다 간접으로 분류해야 원가를 계산할 때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제품을 제조할 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지 않은 것 구분하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적 가능성이란 무엇입니까? 제품과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느냐 직접, 없느냐 간접 이렇게 분류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또 원가를 구분할 수 있냐? 제품을 제조할 때 들어간 원가면 제조 원가고요. 제품을 제조하는 거랑 관련이 없이 판매나 관리할 때 들어가는 넓은 의미의 원가를 비제조 원가로 해요. 여러분 보세요. 매출 원가도 원가잖아요. 근데 그건 제조 원가는 아닌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제품을 판매가를 만약에 120을 잡았다. 120만 원이라는 판매가는 어떻게 잡을까요?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토탈 원가를 먼저 구하고 거기다가 마진을 붙였겠죠. 마진이 20%인 20만 원이라 해볼게요. 그럼 판매 원가를 이 회사는 100만 원이라고 측정한 거죠. 판매하기 위한 가격에 대응하는 원가는 100이야 라고 측정했는데 여기서 판매 원가라는 게 여러분 이 회사가 제품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가 예를 들어 60이라 해보죠. 그러면 60만 원이 제품 제조할 때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이익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팔까요? 그러면 이익이 날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나 활동을 해야만 매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넓은 의미의 원가를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제품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제조 원가고 판매할 때 들어가는 것도 원가인 거야. 왜? 그것도 판매가를 결정하기 위한 판매 원가의 아주 큰 가격을 결정하니까. 그러면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죠?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공부했던 판관비죠. 판관비도요. 넓은 의미에서 판매 원가를 구성하는 원가예요. 근데 제품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원가는 아닌 거죠. 그래서 걔를 비제조 원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비제조 원가는 제조 원가가 아니란 얘기인데 왜 너를 원가라는 이름으로 불러? 물어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원가야. 판매 원가를 구성한단 말이야. 판매 원가가 얘까지 포함해가지고 판매 원가가 판관비가 40이었거든. 그러면 제조 원가랑 판관비를 더한 금액이 100이거든. 100만 원의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지 돈 버는 거야.
판관비를 고려하지 않고 제품의 제조 원가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판다고? 그럼 이걸 무시하고 판다고? 이거 어떻게 벌 건데? 벌어야지 남길 거 아니에요. 판관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조 원가에다가 마진 붙이는 기업은 없어요. 반드시 제조 원가에 비제조 원가의 대표 계정인 판관비를 더해서 판매 원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얘는 남겨야 돼. 이걸 넘긴 금액이 이익인 거야. 그래서 판매가를 책정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조원가는 직접과 간접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직접비에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경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판매 원가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원가는 그 두 가지의 원가를 묶어서 부르는 거야.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는 판관비를 의미하는구나. 판관비를 알아야만 판매 원가를 정말 구할 수가 있겠구나. 여기다가 마진 붙이는 게 그치. 그게 정상이지. 그래서 소비자 가격을 만들어내겠지. 이게 일반적인 원가의 흐름인 거예요. 다시 자 제조 원가는 그 뭡니까? 제조 원가는 제조할 때 발생하는 원가예요. 제품의 원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품의 원가에다가 마진 붙이진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의 원가는 제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제품으로 있다가 나중에 판매됐을 때 매출 원가라는 이름으로 비용 처리가 돼요. 자, 근데 비제조 원가는 제조 활동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판관비인 거야.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원가인 거죠. 비제조 원가는 제조 원가하고 달리 발생하는 시점에 그냥 비용이 바로바로 돼요. 자, 이러한 이유로 비제조 원가를 뭐라고도 부르냐? 기간 동안 발생되는 기간 비용이다라고도 불러요. 자, 비제조 원가를 기간 비용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가의 발생으로 인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죠. 비제조 원가는 판매나 여러 가지 관리 목적상 발생하는 비용들을 아울러서 부르는 넓은 의미의 원가라는 이름으로 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제조 원가라고 하잖아요. 그 머릿속에서 얼른 떠올리시면 돼요. 판관비구나. 판관비도 원가지. 왜냐하면 판매 원가를 구성하니까. 그것까지가 판매 원가를 구성하니까. 자,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원가의 개념 중에서 원가의 분류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원가의 분류를 이어서 학습할 거고요. 기업회계 2급에서 재무회계는 매 강좌마다 기출문제 중에서 이 강좌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같이 바로바로 문제를 풀었는데 원가회계는 단락이 끝나고 문제를 풀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복합적으로 모든 어느 정도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산 문제도 나오고 말 문제도 나오고 여기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에는 한두 문제 빼고는 뭐 문제 풀 게 없어요. 그래서 단락이 끝나고 마지막에 문제를 쫙 푸는 형식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